5.18 특별법에 근거한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떠오른 사람은 내란 수괴로 지목된 내가 아니었다. 나와 함께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도 아니고 바로 최규하 전 대통령이었다. 물론 이 재판은 나를 비롯한 피고인들을 처벌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었고 최 전 대통령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재판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고 할 만큼 최 전 대통령의 한마디는 중요했다. 1212 때 정승화 연행을 위한 재가 문서에 바로 서명하지 않은 것은 재가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계엄 확대 등 5.17 시국 수습 방안은 충분히 검토해서 재가한 것이다. 광주 사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직접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 계엄 사령관으로부터 사전 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게 되면 5.18 재판은 아예 성립조차 될 수 없는 것이 된다. 반대로 1212 때는 협박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서명했다거나 5.17은 속아서 재가한 것이다. 광주 사태 문제는 군 통수권자인 나를 제쳐놓고 보안사령관과 계엄사령관이 다 처리했다라는 식으로 진술한다면 수십 명에 달하는 다른 증인들을 불러다 증언을 들을 필요도 없이 일사천리로 재판을 끝낼 수 있는 것이다.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져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자연히 최 전 대통령의 증언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과연 최 전 대통령이 입을 열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두들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다. 최 전 대통령은 1988년에서 1989년 국회로부터 청문회와 국정조사에 나와달라는 끈질긴 요구를 받았으나 끝내 불응했다. 국회는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소용없었다. 1993년에서 1995년 검찰로부터도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받은 바 있지만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었다. 최 전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에도 삼권 분립 정신을 내세우며 불응했는데 더더구나 검찰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5.18 사건이 사법적 심판대에 올려질 것이 예정되어 있지만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레 짐작하기도 했다. 최 전 대통령이 증언을 위한 어떠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대통령이 재임 중에 한 일에 관해 퇴임 후 소명을 해야 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번 선례가 생기면 앞으로 나오게 될 후임 대통령들도 재임 중의 일에 관해 국회건 검찰이건 재판정이건 걸핏하면 불려나가 소명을 하라는 요구에 부딪히게 될 텐데 최 대통령 당신이 그러한 선례를 만들 수는 없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해온 것이다. 대통령이 적법 절차에 따라 행한 국정행위에 관해서는 직접 서명 날인 재가한 문서와 기록들이 모두 보존되어 있는 만큼 그에 관해 알아볼 일이 있으면 그 문서와 기록들을 보면 된다는 것이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1996년 10월 24일 권성 항소심 재판장에게 보낸 회신에서 출석 증언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본인이 지난 1989년 국회 광주특위의 출석 증언 요구 1에 검찰과 서울지방법원에서의 각 진술과 증언 요청을 부득이 수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여러 가지 기미에 대처하는 의사결정이나 국가를 대표하는 중요한 일을 하여야 하는 직분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의 공적인 행위, 즉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처리하였던 국정행위에 대하여 후일에 와서 일일이 소명이나 증언을 해야 한다면 앞으로의 국가 경영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왔으며 특히 우리나라 헌정사에 증언을 위하여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 전례도 없었고 따라서 만들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으로서는 상금도 첨예한 남북 간 대치에 따른 우리의 냉엄한 안보 현실과 평화적 통일을 바라보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정통성과 계속성, 대통령직의 상징성과 독립성, 그리고 우리나라 헌정상의 권력 분립의 원칙 등에 미치게 될 대내외적인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재임 중 국정행위에 관한 증언을 위하여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다는 것은 국익에 중대한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최 대통령은 말 그대로 원칙주의자였다. 원리 원칙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분이었다. 결코 외압 때문에 원칙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다. 검찰은 나를 비롯한 5.18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위해 수사에 착수한 단계에서부터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집념을 보였다. 검찰은 1995년 11월 30일 재수사에 착수한 지 8일 만인 12월 8일 최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어 12일에는 직접 서교동의 최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하자 4일 뒤에 또 자택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이때도 최 전 대통령은 조사에 불응했다. 최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 고문인 이기창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성명에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이 무렵 정승화 전 육군 참모총장은 최 전 대통령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도록 요청했고, 이에 대해 최 전 대통령이 응답하지 않자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고 최 전 대통령의 신두순 비서관이 민정기 비서관에게 알려줬다. 검찰은 1심 재판의 변호인 반대 신문이 종료된 1996년 6월 24일 16차 공판 때 44명의 증인 신청을 하며 최 전 대통령을 포함시켰다. 김영일 재판장은 17차 공판 이후 출석 증인에 대한 피고인의 직접 신문까지 모두 마친 7월 26일 24차 공판이 끝날 무렵 채택된 89명 가운데 최 전 대통령 등 44명은 증인 채택을 취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최 전 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항소심 때 했듯이 구인장 발부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보지도 않고 포기한 이유를 내가 짐작하기는 어렵다. 1996년 10월 7일 시작된 항소심은 1차 공판 때 최 전 대통령을 포함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신청한 33명의 증인을 모두 채택했다. 항소심의 증인 신문은 1심 때와는 역순으로 진행하게 됨에 따라 10월 28일 7차 공판 때 최 전 대통령의 증언을 듣기로 되었는데, 권성 재판장은 10월 16일 최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사실을 5차 공판 때 밝혔다. 권성 재판장은 출석 요구서와 함께 사심까지 첨부했는데, 진실을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노력하는 이 법정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의 의혹이 끝맺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판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는 내용이었다. 10월 28일의 7차 공판을 하루 앞둔 27일 최 전 대통령 측의 이기창 변호사는 구인하면 응하겠지만 법정에서 답변은 하지 않을 것, 실제 증언을 하더라도 법에 따라 결재한 것이고 신군부로부터 물리적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언할 것도 별로 없다고 밝힌 것으로 28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7차 공판 때 재판장은 최 전 대통령의 증인 불참계 제출 사실을 밝히면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물었다. 전 상석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최 전 대통령의 불참계에 의해 1212에서 5.18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는 국법 질서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집행됐다는 것이 밝혀졌고, 최 전 대통령의 증언이 없어도 이 불참계와 그동안의 다른 증언을 통해 공소장이나 세간의 억측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으므로 변호인단은 이 법정에 또 다른 정직 대통령이 서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김상희 검사는 검찰 입장에서도 다른 기록과 증언만으로 이미 공소 유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나 권성 재판장은 불참기 사유가 정당치 않다며 11월 4일 재판에 재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대통령이 11월 1일 또다시 불참기를 제출한 가운데 열린 11월 4일 9차 공판 때 황영시 피고인이 정영일 변호사는 최 전 대통령에 대한 증거조사와 증언의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에 이렇게 호소했다. 이 재판은 최규하 대통령의 증언이 없이는 영원히 미완성의 재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1심 재판의 결과로
전두환 전직 대통령께서는 극형인 사형을 선고받았고 또 한 분은 사실상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마당에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계시는 최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증언하지 않으실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증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만약 안 된다고 한다면 서면 질의에 답변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에서처럼 비디오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라도 좋다. 그러나 권성 재판장은 강제 구인을 하더라도 증언을 듣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최 전 대통령에게 강제 구인 대신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 나는 변호인단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최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까지 거론되던 때 나는 변호인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나의 뜻을 밝혔다. 진실을 밝혀 무죄를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두 사람의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불행한 정치 현실에서 나머지 한 분만이라도 법정에 불려나와 치욕을 당하는 일 없이 끝까지 국가 원로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지켜줄 것을 희망한다. 사실 나는 재판에 앞서 28일간의 단식을 강행하면서 통안에 잠겨 지난 날을 회고해 보았고 많은 일을 후회했다. 7년 넘게 그들을 상대해 보았으면서도 나는 너무 사람을 잘 믿어 국회에 출석하고 증언을 해주기만 하면 오공청사는 끝내겠다는 1노 3김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 결과 나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모욕을 당했었다. 그러나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1노 3김이 청와대에서 회동해 이제 오공청사는 끝내자고, 오공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자고 국민을 설득한 지 5해가 지난 지금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다시 한풀이의 정치 재판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진심으로 원한다. 최 전 대통령만이라도 침묵을 지켜 안전을 지키시기를. 언젠가는 그분이 사실을 밝히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사실대로 알려질 것이 아닌가. 11월 11일 10차 공판은 7개 쟁점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간의 구두 변론이 진행됐는데 개정 초에 권성 재판장은 최 전 대통령이 3차 소환 명령에도 불응한다고 알려왔다면서 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물었다. 정영일 변호사가 최 전 대통령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한 반면 검찰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재판장은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 전 대통령의 구인을 명령한다면서 구인영장 발부 방침을 밝혔다. 최 전 대통령의 증인 불참 문제를 과태료 부과로 마무리할 것 같던 재판부가 결국 구인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그 이유를 구인 명령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제3차의 소환 명령이 발하여진 이후 증인은 이 사건을 내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또는 112는 군사 반란이라고 생각한다는 등등의 중대한 내용이 그 측근 인사를 통해서 신문에 전해지고 있다.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사람이 법정 외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증인은 측근 인사에게 그러한 말을 한 일이 있는지 여부 정도는 최소한 소송 절차에서 확인해 주어야 할 것이다. 11월 14일 열린 11차 공판은 항소심 결심이었다. 최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구인 명령에 따라 법정에 출두했다. 최 전 대통령이 입정하기 전에 전상석 변호사는 나의 뜻에 따라 재판장에게 이렇게 요청했다. 불행하게도 전직 대통령 두 분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가운데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 증인석에서 진술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어떤 이유와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건 이번 사건은 헌정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두 전직 대통령께서는 이런 모습이 국민에게 보여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몹시 가슴 아프실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께서는 최규하 전 대통령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리를 피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므로 최 전 대통령이 증언하는 동안 퇴정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재판장은 증인 신문에 피고인이 참석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 방어를 위한 취지인데 피고인이 방어권을 포기한다면 법정에 있지 않아도 된다면서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나와 노태우는 최 전 대통령이 입장하기 전 퇴정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3명의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한 법정 앞에 서게 되는 동서고금의 유례가 없는 불행하고 수치스러운 순간만은
피할 수 있었다. 최 전 대통령은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는 응했지만 10월 24일 재판장에 보냈던 회신과 같은 내용의 증언 거부 이유를 낭독하며 증언을 위한 선서는 거부했다. 선서는 증언을 전제하에 해야 하는데 증언을 거부하는 마당에 선서를 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은 선서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선서를 거부하더라도 증인 신문은 하겠다며 신문을 시작했는데 최 전 대통령은 입을 열지 않았다. 신문이 이어지자 재판장은 재임 중의 국정행위와 무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한다고 신문에 응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최 전 대통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답답한 상황을 보다 못한 전상석 변호사가 질문 내용을 조서에 편철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했다. 검사는 일부러 대통령 취임 날짜를 틀리게 묻기도 하는 등 최 전 대통령의 입을 열도록 하기 위해 유도 신문까지 했으나 역시 답변하지 않았다. 김상희 검사는 1996년 11월 2일 모 일간지 기사에 이기창 변호사에 의하면 증인이 80년 당시 상황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인지, 증인은 법정 증언은 거부하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을 측권을 통해 발설한 것은 사려 깊지 못한 일이라고 따진 데 대해서도 침묵했다. 정영일 변호사 역시 같은 내용을 물었다. 정 변호사는 준비해온 40여 신문사항을 기록에 편철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다. 최근 언론에 증인이 민정기 비서관에게 1980년 상황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증인 발언이 이기창 변호사를 통해 보도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재판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언론 보도가 재판부로 하여금 최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결정하게 된 요인 같다.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망한다 고 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없었다. 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한 지 20여 분 만인 10시 47분 재판장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신문을 종결했고 한마디도 증언하지 않은 채 증인은 퇴정했다. 결심을 한 이날 오후 공판은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17명의 최후 변론 그리고 16명의 피고인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전상석 변호인은 1시간 30분이 넘는 최후 변론에서 1심 판결은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범죄 행위라고 극언할 수 있다. 형사 판결로는 위험천만한 독선, 독단, 망상적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격앙된 어조로 1심 판결을 성토했다. 석진강 변호인은 유사 이래 모든 사회를 지탱시켜 온 상식이 검찰 주장과 1심에서는 무참히 짓밟혔다고 했고 이양우 변호인은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나는 5.18 재판에서의 마지막 발언이 될 최후 진술에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 주기 바란다 면서 말을 맺었다. 자리에 앉기 전 나는 재판부, 검찰, 변호인단, 방청객에게까지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이날 공판은 밤 8시가 지나서야 끝났는데 나는 헤어지기 전 옆자리의 친구 노태우에게 이제 선고일에 이 법정에서 만나는 기회 이외에는 생전에 다시 만나기 어렵지 않겠느냐. 사는 날까지 건강관리 잘 하라며 손을 잡아주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는 물론 재판부의 증인 출석 요구도 완강히 거부한 것은 최 전 대통령 자신이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으로서의 국정행위에 대해 퇴임 후 어떠한 형식으로든 해명하는 일은 할 수 없다는 소신 때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5.18 재판의 성격에 비춰볼 때 자신의 증언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거나 자신의 증언이 현실 정치에 영향을 주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볼 수 있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기 2주일쯤 전인 1996년 9월 24일 최규하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 때 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변호인들의 동향을 말씀드리러 간 민정기 비서관에게 증언 거부의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내가 증인으로 나가서 새로 밝혀야 될 내용이 없다. 그동안 신현악 전 국무총리, 최광수 전 비서실장, 정동열 전 의전수석 비서관 등이 다 얘기하지 않았는가. 예를 들면 112 때 총리 공관에서 권총 위협이 없었다는 사실은 1심에서 이미 밝혀진 얘기다. 내가 1980년 8월 16일 사임 성명을 발표하기 전 국무위원들에게 한 얘기가 녹취되어 월간 조선에 보도됐지만 그 내용이라는 것이 공식 성명의 내용을 설명한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결의한 5월 17일의 국무회의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하라는 건의도 있었지만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이 주재하면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의제인 만큼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게 신현악 총리가 주재하도록 하고 나는 그 결과를 제가한 것이다. 5.18 때의 자위권 보유 천명 사실 등 군 작전 사항은 계엄사령관이나 현지의 일선 지휘관 등 작전 지휘 계통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군 통수권자가 그런 일까지 일일이 지시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증언한다고 해야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인 만큼 그런 증언은 하지 않느니만 못할 것이다. 증언을 해봐야 권력이나 검찰 측에 유리한 내용은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피고인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해석될 리도 없으니 증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짐작된다. 이런 짐작은 최 전 대통령의 법률 고문인 이기창 변호사의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뒷받침된다. 1996년 10월 28일자 조선일보는 이기창 변호사가 실제 증언을 하더라도 법에 따라 결재한 것이고 물리적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언할 것도 별로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또 11월 11일 10차 공판 때 권성 재판장이 증인은 이 사건을 내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중대한 발언이 그 측근 인사를 통하여 신문에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말을 법정에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 데 대해 이기창 변호사는 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더라도 법원이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에게 무죄를 내릴 것 같으냐고 밝혀 최 전 대통령이 증언을 한다면 그 내용을 변호인 측에 유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11월 12일자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기창 변호사의 발언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때마다 최 전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이기창 변호사의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그의 발언은 되풀이됐다. 이 변호사가 최 전 대통령의 생각과 어긋나는 내용의 발언을 했거나 또는 그러한 언동이 거듭됨으로써 최 전 대통령의 입장이 왜곡 전달되고 있다면 최 대통령이 이 변호사한테서 법률 고문이라는 신분을 떼어버릴 법도 한데 그런 일은 없었다. 이기창 변호사는 1212와 5.17 당시 최 대통령의 재가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신현학 국무총리와 최광수 비서실장의 증인 출석이 예정된 7월 1일의 18차 공판을 사흘 앞둔 1996년 6월 28일 동아일보와 인터뷰했다. 7월 1일자에 보도된 이 인터뷰에서 이 변호사는 최 전 대통령의 증언 문제뿐만 아니라 1980년 상황 전반에 걸쳐 상세히 언급했다. 최 전 대통령이 1212 당시 강압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단호한 어조로 최 대통령이 강압을 받지는 않았지. 최 대통령은 절차만 문제 삼은 거야. 만약 전 씨가 노 장관의 결재를 거쳐 재가를 받으러 왔다면 아마 30분 안에 결재가 났을 거야. 전 씨가 7시에 연행하러 가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잖아. 그때는 대개 보안 사령관이 이 같은 일에는 장관 결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보했거든. 금방 결재가 날 거라고 생각했겠지. 최 대통령은 그들이 온 것을 압력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유학성 씨 등 장성들이 집단으로 최 대통령에게 몰려가 결재를 요구한 것이 강압이 아니고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최 대통령은 그들이 온 것을 압력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최 대통령은 유 씨와 안면이 있었거든. 유 씨가 2군 단장을 했잖아.
강원도에서 2군 단장을 할 때 최 대통령과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유 씨가 함께 가서 건의해보자고 제의해서 집단 재가를 요구하러 몰려온 거지. 정승화 씨의 혐의, 김재규 내란 음모 사건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내가 12.6이 일어난 다음날 청와대에 들어온 보고를 보니까 정승화 육참 총장의 행적이 이상하다고 보고돼 있더라고. 이 변호사는 당시 청와대 민원 비서관이었음. 그래서 내가 당시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하던 전경환 씨를 통해 전 씨에게 정 씨를 조사해보자고 했지. 그랬더니 전 씨 쪽에서 정승환은 우리가 힘이 없어 안 된다고 하더군. 최 대통령이 1980년 4월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 씨를 왜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임명했는지에 관한 질문에 당시 중앙정보부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어. 그래서 중정을 강화할 생각에서 그랬던 거야. 내가 여쭤보니까 최 대통령이 압박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보니까 전 씨가 중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최 대통령이 5.17 계엄 확대를 제가해준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곳저곳에서 계엄을 확대해야 시국이 안정된다고 하니까 해준 거지. 그때 나도 시국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국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게 최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였지. 일단 시국을 안정시킨 뒤 헌법을 개정, 정권을 평화적으로 이양한다는 게 최 대통령의 기본 구상이었거든. 최 대통령의 하야 당시 신군부 측의 강압 여부에 대한 질문에 내가 알기로는 직접적인 강압은 없었던 것 같아. 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다면 뭔가 계기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8월 초 속초로 휴가 가서 하야를 결심했던 것 같아. 속초에 갔을 때 찾아온 장관이 한 명도 없었거든. 평소 대통령이 휴가 가면 장관들이 보고하러 줄지어 오거든. 그때 최 대통령이 내가 완전히 힘이 없구나 라고 실감했겠지. 공무원들이 문제야. 공무원들이 힘이 어디로 실리는지 아주 잘 알잖아. 아예 1212 직후부터 공무원들은 저쪽 신군부 쪽으로 붙었다고. 결국 책임만 남고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나온 거지.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면서 과연 최규하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할 것인가, 증언을 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있던 1996년 11월 초 이기창 변호사는 최 전 대통령이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대한 언급을 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11월 2일 조선일보는 머리 기사로 최규하 전 대통령이 1980년 상황은 반란이 아니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최 전 대통령 측 이기창 변호사의 말을 인용한 이 기사는 이 변호사는 최 전 대통령이 1심이 끝난 후 찾아온 전두환 씨의 비서관인 민정기 씨에게 1980년 상황은 내란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전했다고 밝히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날 한국일보 역시 이 변호사의 말을 인용한 기사에서 최근 최 전 대통령은 전두환 씨 측의 민정기 비서관과 변호인 단으로부터 법정에 출두해 전 씨를 위해 증언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다. 그러나 최 전 대통령은 1212가 군사 반란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라고 보도하고 있었다. 1212는 시각에 따라 군사 반란으로 볼 수도 있지만 1980년 상황은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발언이었다. 5.18 특별법과 재판은 5.18을 내가 일으킨 내란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데 1212를 군사 반란으로 단죄할 수 있더라도 5.18이 내란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난다면 역사 바로 세우기 소동은 뿌리째 흔들리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최 전 대통령의 최흥순 비서관은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편집국장 앞으로 각각 서신을 보내 이는 모두 이기창 변호사의 사적 추측일 뿐이며
최 전 대통령은 1212나 5.18 내용에 관해서는 이 변호사에게나 어느 기자에게도 일절 언급한 바가 없음을 밝혀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신두순 전 비서관은 민정기 비서관을 만나 최 전 대통령이 민 비서관을 접견한 사실과 관련한 내용들이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 미안하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했다. 최규화 전 대통령을 말레이시아 대사 시절부터 보좌해온 최측근인 정동열 전 의전 수석비서관은 최 전 대통령의 증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만난 민정기 비서관에게 그 어른도 그렇고 나도 12.6 이후 1980년 8월 16일까지 상황에 대한 기록을 CD로 만들어놨다. 그 회고록은 차차 세대쯤 가서 공개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 계셨다. 나 정동열의 CD에는 1212 때 전두환 합수부장과 차 안에서 나눈 얘기도 들어있다. 1980년 4월경 노태우 보안사령관이 예고 없이 찾아와서 내가 2시간 동안 단독으로 면담한 일이 있는데 면담 후 최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노태우에 대해 3가지 점을 느꼈다. 군 출신답지 않게 말이 매우 논리적이다. 애국심이 강하다. 그러나 위선자다. 이런 얘기들도 CD에 다 들어있다. 1980년 상황에서 그 어른은 심판자 역할만 하기로 다짐하고 계셨다. 나도 그렇게 진언했다. 그 어른은 12.6 이후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행정수반은 몰라도 대통령을 할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런 생각엔 변함이 없다. 나는 그 어른 안전에서 각하라고 부른 적 없어.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은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과였다. 삼김이 집권했으면 그때 이미 나라가 기울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 대통령이 하야 성명에서 평화적 정부 이양이란 말을 강조한 것은 정권 찬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다 라고 하면서 최 대통령이 생전에는 결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최규화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의 제정과 그로 인한 검찰 수사, 뒤이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나의 무고함을 입증할 공개적인 말씀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그 어른 나름대로 나를 걱정하고 도움을 주려고 했다. 최 전 대통령은 내가 전격적으로 구속 수감되는 급박한 상황이 지난 후 민정기 비서관을 불러 사법 대응을 하는데 참고하라며 미리 준비했던 자료들을 건네주었다. 그 즈음은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었는데 소급 입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의 자료들이었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고 라고 천명하고 있는 헌법 13조 1항은 물론 세계인권선언이 11조 2항에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범행 당시 국내법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형법상으로 정죄되지 못한다. 그리고 범행 당시 적용할 수 있는 형벌보다 중한 벌을 과하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또 1966년 12월 16일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되고 1976년 3월 23일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도 15조 1항에서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자귀 또는 부자기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밑줄 친 자료들을 일일이 보여주며 일깨워 주었다는 것이다. 최 전 대통령은 외무부 차관, 장관을 지내며 유엔 총회에 여러 차례 우리나라 수석 대표로 참석해서 토의 사항들을 직접 챙기고는 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최 전 대통령은 직접 정부 관계기관에 연락해 이 자료들을 갖고 오도록 했다고 한다. 그 어른은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김영삼 정권의 5.18 특별법 제정과 상궤를 벗어난 검찰의 수사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 밖에도 법률신문 등 법조 관련 출판물을 찾아보다가 5.18 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글이나 자료를 발견하게 되면 민 비서관을 불러 법정 투쟁에 활용하라면서 격려해 주었다고 한다.
최 전 대통령 측근들은 특히 검찰의 몰상식하고 무례하기까지 한 수사 태도에 분노를 나타냈다고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검찰 측에 유리한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최 전 대통령의 영부인 홍기 여사의 은행 구자를 뒤지는 등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또 최광수, 정동열, 신두순 씨 등 최 전 대통령 재임 때 측근에서 모셨던 사람들은 검찰로부터 1212 때 전두환 합수본부장의 보고 일정을 잡아준 것은 최 대통령 측근에 합수부 측의 협조자가 있었기 때문 아닌가. 최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안과 수술을 받은 것은 백내장 수술이 아니라 1212 때 재가를 거부하다가 권총에 얻어맞은 부상 때문이 아닌가 하는 등의 황당한 질문까지 받았다며 개탄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그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 전 대통령으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고 혈안이 됐던 것은 그들의 입장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반증일 터였다. 사실 최 전 대통령이 한 말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검찰 측이나 피고인 측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 절실함으로 말하면 검찰 측이 더했을 것이다. 유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검찰 측에 있다는 것은 상식인데 최 전 대통령이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진술만 해준다면 그야말로 결정적인 증언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검찰이 고소 고발인을 비롯한 많은 증인들로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최 전 대통령의 증언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모래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최 전 대통령이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바꿔 증언대에 서서 검찰의 주장을 부인하는 증언을 하게 된다면 그 후의 상황은 파국으로 치달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간간히 최 전 대통령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검찰은 주목했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검찰이 반길 내용들은 없었다. 그러자 최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검찰의 태도가 점차 아리송해지기 시작했다. 10월 29일 열린 7차 공판 때 전상석 변호인은 최 전 대통령의 불참계 제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에게 최 전 대통령의 불참계에 의해 1212에서 5.18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는 국법 질서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집행됐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최 전 대통령이 증언을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본 것이다. 김상희 검사는 구태여 고집 않겠다고 했다. 11월 4일의 9차 공판 때 석진강 변호사는 김상희 검사의 이 말을 상기시키면서 검찰의 태도는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검찰에 아픈 곳을 찔렀다. 말하자면 최 전 대통령이 실제 증언을 한다면 검찰에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최 전 대통령의 증언 출석을 굳이 고집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추궁한 것이다. 검찰은 속내가 간파됐다고 생각했는지 황급히 공소사실 입증 포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11월 11일에 열린 10차 공판에서 권성 재판장은 개정 초에 최 전 대통령이 3차 소환 명령에도 불응한다고 알려왔다면서 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물었는데 변호인 측은 최 전 대통령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반면 검찰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다. 최 전 대통령의 증언이 검찰 측에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되는 장면이었다. 하지만 최규하 전 대통령의 한 말씀이 간절히 필요했던 것은 사실 검찰 측보다는 우리 쪽이었다. 검찰은 우리들을 고소 고발한 사람들은 물론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과 우리 쪽의 몇몇 사람들로부터 어떤 방법으로건 자신들에게 필요한 진술들을 얻어내고 있었을 터였다. 진실이라는 단 한 가지 방패밖에 없는 우리에 비해 권력이 동원할 수 있는 공격 수단과 방법은 다양하고 막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검찰은 최규하 전 대통령의 완강한 증언 거부 태도에 심지어 못마땅하다는 듯한 반응을 나타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진술로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며 최 전 대통령의 증언 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진실은 어떠한 무기로도 파괴되지 않는 최강의 방패지만 그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한 한없이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최 전 대통령의 한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최강의 방패가 되는 반면
검찰로서는 아예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최규하 전 대통령이 국회와 검찰에 직접 진술하기를 완강히 거부해온 소신의 연장선상에서 법정 출두 문제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었지만 최 전 대통령의 측근 일부에서는 한때 그 같은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항소심이 시작되기 직전 최 전 대통령을 뵌 지 일주일쯤 지난 1996년 10월 1일 민정기 비서관은 다시 정동열 전 의전수석 비서관을 만나 검찰의 주장대로 따르다 보면 1979년 12월 12일부터 1981년 2월까지 내란 상태가 지속되었고 당시 대통령으로 재임한 최 대통령의 통치권과 군 통수권 행사가 내란이 되는 결과가 될지 모르는데 그대로 수용할 것이냐고 물은 데 대해 정 수석은 사법부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두고 봐야겠지만 최 전 대통령께서 증언이나 성명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심각히 재고해야 할지 모르겠다. 확정 판결을 본 뒤 현 정권의 역사 바로 세우기와 시국 상황 등에 관해 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로로서 견해 표명을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나를 내란 수괴로 몰아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아마도 유일한 근거가 됐던 것은 관련자 몇 사람의 진술이었다. 증인 또는 상피고인의 신분으로서 이들의 진술이 없었다면 아마도 유죄를 전제해놓고 이끌어가던 1212, 5.18 사건 수사와 재판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들도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 고소고발에 의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는 결코 검찰이 원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각각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처분했던 사건들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의 특명으로 수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검찰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진술할 사람들을 찾아야 했을 것이다. 그 대상은 고소고발인보다는 당연히 피고소고발인 가운데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증거 능력이 클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들한테서 원하는 내용의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겁박, 회유, 매수 등이다. 검찰이 범죄를 수사한다면서 범죄적 수법을 사용했을 거라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 후 재판 과정 등을 통해 드러난 상황들을 보면 자의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는 것이다. 권정달 1980년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5.17 시국 수습 방안을 입안한 핵심 인물로 떠올랐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겁박 회유 대상 1호였을 것이다. 그는 1994년 3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피고소인 소환 조사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시국 수습 방안은 자신이 주관해 정보처의 정세 분석 과정을 거쳐 입안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의 5.18 특별법 제정 지시와 함께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다시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술 내용을 바꿔갔다. 검찰이 수사 목표에 맞춰간 것이다. 권정달 증인의 진술 번복은 검찰에게는 든든한 원군이 된 셈이었다. 검찰이 시국 수습 방안은 집권 시나리오다 라는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권정달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작용을 했는지 아니면 권정달이 자신만 검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면 된다는 계산 아래 자진해서 검찰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하게 됐는지 그 이면의 사정은 드러난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어떤 흑막이 게재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할 만한 정황 증거가 있다. 권정달의 진술이 모두 실체적 진실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권정달은 집권 시나리오인 시국 수습 방안을 만든 장본인이자 내란 모의의 핵심 인물인 만큼 당연히 가장 중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 검찰은 권정달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 방안을 옆에서 들어 알고 있었다고 권정달이 지목한 사람들이 중형을 받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상관과 동료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그는 김영삼 정권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 수 있었다. 권정달은 국회의원이 된 4.11 총선 이전까지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계엄하에서 혼란이 수습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어 가자 그대로 두었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다. 시위가 과격해지자 보안사령관께서 저에게 상황을 파악하고 그 수습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셨다. 그래서 저희 책임하에 정보처 산하 정세분석반에서 시국 수습 방안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군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비상계엄 확대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 계엄하에서도 시국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한 차원 높은 처방을 계획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계엄 확대가 검토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혼란을 수습함으로써 군이 데모 진압을 위하여 일선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었다. 제가 이 방안을 수립할 당시 보안사령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을 받은 것은 없었다. 그러나 보안사 참모들이 그 계획의 입안에 참여한 일도 없었다. 당시 허업형 비서실장이나 허삼수 인사처장들도 굉장히 바쁜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런 계획을 세울 입장이 되지 못했다. 그 계획은 최 대통령이 귀국하시기 직전에 확정되었다. 그러나 권정달의 이 진술은 수사 장소가 검찰청 조사실에서 시내 S호텔 1110호로 바뀐 제4차 조사에서부터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1996년 1월 4일 송찬혁 검사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진술을 했다. 1980년 4월 하순경부터 격화된 대규모 시가지 시위가 치안 부재 상태로 치닫게 되자 이러한 상황을 국가위기 상황으로 파악한 보안사 참모들 사이에는 군이 전면에 나서 시국을 수습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5월 초순경 보안사령관으로부터 처음으로 시국 수습 방안을 수립하여 보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그 후 저는 보안사 참모들과 수시로 만나 논의한 끝에 비상계엄 확대 선포, 국회 해산 및 비상기구 설치라는 세 가지 방안을 수립했고 1980년 5월 4일 보안사령관실 옆 접견실에서 노태우, 정호용,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 장군들을 별도로 초청하여 같은 계획을 브리핑한 다음 5월 12일 보안사령관에게 위 안건을 최종 계획 안건으로 보고하였다. 본래의 계획대로라면 5월 20일 이후에 시행될 것이었으나 전국 총학생회가 5월 19일까지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5월 22일을 기해 전국 규모의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겠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위 계획을 5월 17일로 앞당길 것을 결의하게 되었다. 권정달의 이 진술은 그가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증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보이지만 중요한 대목에서 미묘한 변화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계획을 입안하게 된 동기에 관해 처음에는 어디까지나 혼란을 수습해 군이 일선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라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군이 전면에 나서 수습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말로 바꾼 것이다. 또한 수습안 작성 과정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정보처에서 만들었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진술에서는 보안사 참모들과 수시로 만나고 논의를 해서 방안을 수립했고 이른바 신군부 측 고위 장성들에게도 사전 보고를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소인들을 5.17 시국 수습 방안 문제에 연루시키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진술인 것이다. 한 가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10가지 거짓말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 10가지 거짓말을 만들려면 각각의 또 다른 10가지 거짓말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그 어디쯤에서 그 거짓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결국 처음에 그 한 가지 말이 거짓임이 탄로나게 되는 것이다. 권정달 역시 거짓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했다. 권정달은 1990년 1월 4일 S호텔에서의 검찰 조사와 1월 13일 N호텔에서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기가 만든 시국 수습 방안을 놓고 보안사 참모들과 논의했고 신군부 핵심 장성들에게 보고했는데 그 장소가 보안사 비서실장 방이나
그 옆에 있는 대기실이었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청와대 근방 중앙정보부의 안가였다고 뒤바꿔 진술했다. 그러나 그 진술들이 모두 거짓임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증인을 상대로 신문을 할 수 있게 허용되었는데 5.17 당시 보안사 비서실장이었던 허화평 피고인은 권정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당시 보안사 비서실장실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회의를 할 만한 공간이 없었고 바로 옆에 대기실은 좁기도 하지만 열린 공간이어서 시국 수습 방안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논의할 장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던 것이다. 더욱이 보안사에는 출입하는 모든 외부 차량들의 출입 기록이 남아있는데 권정달 증인이 신군부 핵심 장성들이 모여 시국 수습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한 날에는 그 장성들의 차량 출입 기록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그는 보고 장소가 중앙정보부의 궁정동 안가였다고 다시 말을 바꾸었는데 당시 그 안가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11.6 사건의 증거 보전 장소였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없는 곳이었다. 따라서 권정달의 위증은 법정에서 무참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허화평 피고인과 권정달 증인 두 사람은 다 내가 아끼고 신뢰하던 참모였었다. 법정에서 한 사람은 수의를 입은 피고인으로서 다른 한 사람은 정장을 차려입고 검찰 측 증인으로서 법정 공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나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했다. 그런데 권정달의 거짓 진술은 유학성 피고인에 의해 또 한 차례 깨졌다. 권정달이 신군부 핵심 장성들에게 시국 수습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확정지었다는 5월 4일의 회동과 관련한 문제였다. 유학성 피고인이 증인 권정달에게 신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알리바이 제시였다. 5월 4일은 일요일이고 5월 5일은 공휴일이었다. 시국 수습 방안에 대해서는 구속되기 하루 전에 검찰에서 들었다. 검찰에 권정달과 대질 신문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안 해주었다. 권정달로부터 시국 수습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은 없다. 보안사령관이 나오지도 않고 참모에게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여 보안사령관에게 보고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5월 4일에는 3군사 참모장 김복동 장군, 공군작전사령관 김성택 장군, 미 공군 3.14 비행단장 조지 에드워드 소장과 수원 컨트리 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그 후에는 사령부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권정달이 유학성 등 신군부 핵심 장성들에게 시국 수습 방안을 보고했다는 그날 유학성 피고인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권정달 진술의 신뢰성은 무너진 것이다. 그러자 권정달은 그 모임에 누가 참석했었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며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과거에 상관과 동료들이 피고인으로 나와 있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해가면서까지 그들을 내란 혐의로 단죄하려는 검찰에 적극 협조하는 권정달의 증언을 들으며 분노와 배신감보다는 오히려 오직 혼자 살아남기 위해 선배와 동료들을 벼랑 아래로 밀어내고 있는 그에 대해 깊은 연민을 느꼈다. 내가 대통령 재임 당시 권정달은 민정당 창당을 주도함으로써 50 창출의 핵심 멤버가 되었고 누구보다도 나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역사 바로 세우기에 소용돌이를 맞자 돌연 변신함으로써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일에 함께 노력했던 동지들을 배신했고 그 대가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1996년 7월 22일 제1심 23차 공판 때 정영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나온 권정달에게 검찰 기소대로 시국 수습 방안이 내란의 마스터 플랜이라 한다면 증인이 주장대로 5월 4일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한 것은 내란의 공모요 모이라 할 수 있다. 초안을 만들고 브리핑을 한 증인이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런데 증인은 기소조차 안 되어 있고 반대로 그날 브리핑을 받은 사람 등만 구속되어 내란의 공범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요지의 질문을 하자 권정달 증인은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그것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물어보라는 말을 하고는 그만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선비 같은 풍모라서 존경하던 이희성 사령관이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일은 나를 정말 슬프게 했다. 이희성 장군은 당시의 자위권 문제에 대해 5.18 특별법 제정 이전에 일관되게 해온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위권 보유 천명 담화문의 초안 작성에 보안사가 개입했다고 증언함으로써 나를 5.18 당시 광주에서의 발포 사건에 끌고 들어가려 한 것이다.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해준 그 위증엔 역시나 대가가 있었다. 그 대가로 그는 수의를 입은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불구속 상태에서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희성 피고인의 이 진술은 앞에서 상세히 언급한 바 있지만 정도영 증인과 황영시 피고인 등의 증언에 따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위권 보유 천명 담화와 관련해서는 주영보 국방장관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 진술을 했는데 사실과 다른 말을 하려니 그런 허술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아무튼 평생 군에서 나라를 위해 몸바쳐온 분들이 법정에 서게 되자 책임을 면해보려 이 말 저 말로 위증을 하는 모습이나 재판장으로부터 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질책까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한없는 나약함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5.18 특별법에 따른 재판이 있었던 1996년으로부터 17년이 지난 2013년 8월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은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광주 사태 당시 현지 부대의 작전 지휘 문제와 관련해 그때 지휘권은 윤흥정 전교사령관이나 후이민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엄사령관은 전권을 가진 막강한 지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장 진압 지휘를 내가 다 한 것은 아니다. 참모들이 현장 상황을 보고하고 보고가 크게 잘못되지 않았으면 난 승인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지휘관인 내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진 것, 원통해 할 것도 없다 라고 말했다.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과 두 차례 만나 이루어진 인터뷰라고 밝힌 이 기사는 그가 전두환은 5.18에 관한 한 책임이 없다. 당시 보안사령관으로 광주와 아무런 관련이 없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상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5.18에 개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소위 좌파들이 전두환을 끌어들이려다 보니 지휘 체계가 이원화됐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만약 전 대통령이 지휘 체계를 이원화해 배후에서 직접 지휘를 했다면 그건 군법회의에 붙일 엄청난 사안이다. 전두환이 지휘 이원화를 했다면 계엄사령관인 내가 가만히 있었겠나. 전두환은 내게 까마득한 후배다. 그는 내게 불경스럽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 인터뷰에서 또 그는 당시 최규하 대통령에게 다 보고하고 명령받아서 한 것, 우리가 기소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받지 않아도 됐지만 김영삼 정권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바람에 복역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의 이희성 장군 인터뷰는 5.18 때 내가 현지의 작전을 지휘했고 발포를 명령했다는 선입견 아래 그의 입에서 그런 내용의 답변을 유도해 내려는 의도로 마련된 것인 듯했고 기사도 그런 방향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1924년생인 이희성 장군은 이 인터뷰를 하던 2013년에 90세였다. 연세로만 보면 오늘 세상을 떠날지 내일 눈을 감을지 알 수 없는 세월을 살고 있었다. 옛말에 죽음을 앞둔 새의 울음소리는 애처롭고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말은 착하다고 했다. 이 장군은 5.18 특별법에 따른 재판 과정에서 한때 검찰의 의도에 맞춘 진술을 하며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분은 내가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꼿꼿한 선비의 품성을 지닌 장군이었다. 취재 윤리를 일탈한 기자의 추궁성 질문에도 이희성 장군은 해야 할 말을 담담히 얘기한 것으로 기사에 비춰지고 있다. 시류에 영합해야 할 필요가 없는 권력의 겁박과 회유에 흔들리지 않을 연세에 이르러서는 진실을 말한 것일 터였다. 이희성 장군은 내가 1권의 글을 시작하며 애써 밝혔듯이 2016년 5월 16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내 단호히 얘기하오. 광주에 관한 한 전두환 책임은 없소 라고 단언했다. 이희성 장군의 이러한 발언들이 현실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해도 잠시 오물이 묻어있던 노 장군의 다시 맑아진 얼굴을 지면을 통해서나마 대할 수 있었던 것은 여간 고맙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자체가 내란이라고 한 검찰은 내가 주영복 국방장관에게 압력을 넣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계엄 확대안을 의결하도록 했다고 몰고 갔다. 주영복 국방장관도 그동안의 진술을 바꾸어 나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그러나 주 장관은 5.17 시국 수습 방안이 집권 계획이 아니라는 점은 사실대로 진술하기도 했는데 광주 재진입 작전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또 내가 관련됐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로서도 그의 이러한 태도가 한심하게 생각됐는지 선고 공판 때 훈 씨와 같은 말을 하면서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